네, 안녕하세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앉아가지고 그때 시간보다 늦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좀 일찍은 도착하도록 그렇게 출발은 하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무슨 고속화도로를 잘못 들어갔는데 저기 무슨 고속도로 거의 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느라고 제가 이렇게 좀 늦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기후 위기 그거를 또 부제를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대한 가속, 담대한 전환.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니죠. 그렇지만 유엔에서 이러한 기후 위기, 지구 환경과 관련된 이러한 보고서에서는 별로 이렇게 설명 없이 그냥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는 용어이기도 해요. 거대한 가속,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 경제가 거대한 가속으로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다가는 지금 지구 환경의 위기, 기후 위기도 지금 엄청나게 거대한 가속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위험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위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뭔가 우리가 지금 내달려 가고 있는 이 자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조금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다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을 꿔야 되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이런 담대한 전환을 할 때만이 바로 오늘날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맨 앞에 줄무늬에 이제 디자인이 하나 있어요. 저거는 세로줄 한 줄 한 줄이 지구의 평균 기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낮았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높았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난 1850년 이후에 최근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줄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점점 더 저 붉은 빛깔이 저 강력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아예 빠져버리네. 죄송합니다. 저렇게 이제 점점 이제 더 붉어지게 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제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몇 년 전에 그 영국의 이제 기후 활동가들이 출근 시간에 저 전철위에 올라가서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이게 바로 지금 이대로 우리가 내달린다면 데스, 죽음이다라고 하는 저런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자, 미래를 걱정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 보고 좀 이거를 잘 알아라고 저런 현수막을 이제 펼쳤는데 이게 출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철이 출발을 못했겠죠. 사람이 저기 올라갔으니까. 저 전철만 못 간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전철들도 다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런던의 지하철이 완전히 불통이 돼버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 전철 위에서 저렇게 미래를 걱정하면서 저런 현수막을 펼쳤는데 저 전철을 타야 되는 사람들, 오늘 제 시간에 출근을 해갖고 자기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또 이게 제대로 출발을 못하니까 너무나 또 걱정스러웠겠죠. 자, 이 사진은 바로 이렇게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오늘을 걱정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미래 가치, 오늘의 가치가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미래와 현재가 또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이 또 역사이기도 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럼 미래와 현재가 충돌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왜 빠지죠? 이제 어떻게 쓰는가? 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1962년도로 이제 돌아가서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박정희 의장이었던 시절에요. 그때 울산 공업단지 착공식을 이제 했습니다. 착공식을 하고 거기에 이제 박정희 의장이 가서 치사문을 읽었어요. 그 치사문이 지금 울산 한복판에 울산 공업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돌판에 그 치사문이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자, 그 읽은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에 국가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에는요.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도 이제는 물건을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되었구나. 그래갖고 우리 민족이 중흥을 하게 되었구나. 가슴이 막 벅차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막 뿜어져 나와요. 야, 저게 내 폐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의 폐 속에 들어간다. 우리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거고 저 공장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겠죠. 우리가 1960년대에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올랐고 지금 분노를 느낀다라고 하는, 우리는 바로 전혀 다른 태도로 바로 공장 굴뚝의 그 검은 연기를 지금 바라보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죠. 이거 화석연료 태우지 않았으면 상상조차도 못합니다. 우리가 화석연료를 열심히 태웠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연료한테 우리는 너무나 고마움을 가져야 되죠.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화석연료를 이렇게 마음껏 태울 수가 있냐?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화석연료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바로 이러한 세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위험한 것인지 그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기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한번 알아야 될 텐데, 이 기후를 날씨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날씨라고 하는 거는 뭐 매일같이 그 순간순간 뭐 맑고 흐리고 비가 오고 뭐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이제 날씨라고 하고요. 기후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될 때 이 날씨가 30년 평균이 된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날씨를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기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는 성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기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바뀌죠. 우리가 기쁠 때, 그 다음에 슬플 때, 화가 날 때, 그때그때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기쁠 때도 뭐 그냥 가만히 있고, 슬퍼도 가만히 있고, 뭐 이 감정의 변화가, 기분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 대단히 이상한 사람이죠. 이 날씨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 기분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듯이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후라고 하는 건 우리 성품은 사람마다 고유하죠. 어떤 분은 활달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차분하신 분이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그 성품이 어느 날 변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께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오지 않았냐?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성품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자연에는 있잖아요. 이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 것이 있고 지속을 해야지 정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날씨나 우리의 기분은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 지속을 해야 되는 거, 성품이라든가 이 기후라고 하는 거는 지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면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지속을 해야 되는 이 기후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이 날씨가 이게 지속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여름철에 구름이 한 점도 없는 맑은 날이에요. 첫날 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다. 그럼 뭐 좋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구름 없는 그 맑은 날이 여름에 한 일주일 계속됐다? 그게 바로 폭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런 날이 한 달, 두 달 계속됐다? 그 가뭄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첫날 뭐 좀 비가 내렸어요. 우리가 단비가 내렸다? 뭐 좋다 할 수 있지만 그 비가 일주일 내내 내렸다. 그게 장마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홍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는 지속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바뀌어야지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날씨는 변화가 돼야 되고 기후는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와 반대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오늘날의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기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사진이 있는데 하나는 한강이고 하나는 프랑스 파리의 센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의 모습이 좀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강옆에 바로 건물이 붙어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강옆에 좀 횡하니 여유지를 좀 두고 저 뒤에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대한민국이 프랑스보다 통합공학 능력이 시원찮아갖고 강옆에 건물을 짓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강옆에 건물을 짓지 않을까? 바로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의 강수량인데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보시는 바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부슬부슬 비가 일정하게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옆에 저렇게 건물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모든 비가 한꺼번에 다 내리죠. 우리가 강옆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우리는 홍수 수위라고 하는 거를 고려를 반드시 해야 돼요. 홍수 수위를 고려를 하게 되면 뚝을 갖다 엄청나게 높이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뚝을 갖다 강옆에 건물을 짓겠다고 모든 강에 뚝을 쌓는다? 자, 그 강에 그 뚝에 어디라도 하나 구멍이라도 나고 어디라도 금이라도 하나 가 있으면 홍수가 났을 때 그곳을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강 주변이 다 침수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다가 너무나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강 옆에 여유지를 두고 저 뒤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프랑스 파리에 저 부슬부슬 1년 내내 저렇게 내리는 비는 유럽은 다 저런 식으로 비가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밀농사를 짓습니다. 밀농사는 혼자 나가서 씨를 뿌리고 혼자 나가서 추수를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유럽, 이 서양에서는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서울의 저 강수량, 우리나라의 저 강수량, 아시아는 다 저런 식으로 비가 내리죠. 우기 때 모든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요. 저 비를 가둬갖고 저 물을 가둬서 이 아시아에서는 쌀농사를 짓습니다. 쌀농사가 이 밀농사에 비해서 노동의 강도는 굉장히 세도 이게 영양가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전 세계 절반이 되는 사람이 저 쌀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쌀농사는 자기 혼자서 지을 수 있는 농사가 아니죠. 저 멀리 있는 하천으로부터 자기 논에만 물을 대겠다고 물기를 내갖고 농사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저 하천으로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물기를 우리 동네까지 물기를 내고 그 다음에 윗놈부터 아랫놈까지 물을 골고루 분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농사를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쌀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바로 공동체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비가 1년 내내 부슬부슬 내리느냐 아니면 여름에 한 번에 저렇게 다 쏟아지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모습이라든가 우리의 먹거리라든가 심지어는 우리의 인간의 관계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후라고 하는 걸 별로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이러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지금 기후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딱 생존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지금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조건에서 진화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시 인간이 이 지구상에 등장을 하고 진화를 했던 기간을 약 550만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50만 년 동안 여기 최근까지 해갖고 지구의 평균 기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대체로 지금 기온이 계속 이렇게 냉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저렇게 이제 냉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빙기, 간빙기라고 하는 게 점차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00만 년 전부터는 그 폭이 굉장히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인간의 진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시 인간은 아프리카 동북부에서 이제 출현을 했는데 이 아프리카 이 동북부 이 지역이 지금은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거를 보면 사자 사는 그 동네를 보게 되면 초지가 쫙 깔려 있고 나무가 군데군데 박혀 있는 우리가 그러한 기후를 사바나 기후라고 해요. 근데 원래 그 지역이 몇백만 년 전부터 그랬냐?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그 지역은 나무가 빽빽한 원래 밀림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온이 이제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기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바다에서 수증기의 증발이 적어진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면서 약간 기온이 떨어지면 건조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 아프리카
원시 유골들이 다 이제 아프리카 이 지구대라고 하는 요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지역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멘틀이 이렇게 이제 꿈틀꿈틀 막 이제 나와갖고서 멘틀이 막 이렇게 솟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기 지대가 높아요. 한 1km 정도 이런 높이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건조하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는 더욱더 건조한, 원래는 여기가 나무가 빽빽했던 밀림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바나 초지가 쫙 깔려 있고 중간중간 이제 나무가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나무가 빽빽했으면 나무에 이제 타고 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그 뭐 열매 따먹으면서 살았으면 되는데 나무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땅 안으로 초지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제 두 발로 서서 돌아다니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때 우리 인간은 약 한 260만 년 전, 이때 보니까 이 기온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기온의 이제 변동폭도 굉장히 커져요. 그때 인간은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서게 됩니다. 저렇게 이제 기온의 변동폭이 크다. 그러니까 막 추웠다가 그 다음에 뜨거워졌다, 뭐 건조해졌다, 습해졌다, 막 이런 기온의 변동이 폭이 크다. 결국 이 먹거리 자체가 굉장히 이게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거리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진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인간은 이때 두 갈래로 갈라서게 돼요. 약 260만 년 전에 두 갈래로 갈라서는데, 한쪽은 뭐냐, 파란트로포스 속이라고 하는 걸, 먹거리 자체가 이런 밀림에서 이런 이제 초지로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이 먹거리가 거칠어지니까 이 턱하고 이 이빨이 튼튼한 존재가 된 이런 파란트로포스 속이 나타나갖고 이런 거칠은 식량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지구상에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이 호모속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 자기 턱하고 자기 이빨을 튼튼히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때 뭘 했냐? 머리가 좋아져 버린 거예요. 뇌가 이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똑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똑똑해진 머리를 갖고 뭘 했냐? 연장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 짝대기로 땅을 파고 거기에 있는 나무 뿌리를 꺼내서 그게 질기니까 돌멩이로 그걸 찧어갖고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똑똑해진 머리를 갖고 바로 부엌살림을 차려갖고 그 당시에 이런 거칠은 식량을 먹을 수 있는 존재, 바로 호모속, 우리의 조상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호모속이 연장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갖고 바로 우리 지금처럼 생태적인 최고의 지위에 올랐냐? 그렇다라고 보진 않아요. 저 당시에 이제 등장한 우리의 호모속의 이 키 자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머리는 조금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당시 뭐 사자가 뭐 짐승을 한 마리 잡아먹죠. 얘네들은 배부르면 살점을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 하이에나 얘네들이 와서 그 나머지 살점을 뜯어먹는데, 얘네들이 살점을 다 뜯어먹을 때까지 우리 인류의 조상 거의 접근도 못했어요.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가 걔네들이 하얀 뼈만 남겼을 때, 그때서야 겨우 거기 가서 이 하얀 뼈를 주워와서 돌멩이로 그 뼈를 깨서 그 안에 골수를 빼먹는 수준이 인간의 생태적 지위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럼 언제부터 우리 인간은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올랐냐? 이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요 한 200만 년 전인데, 이 200만 년 전 이때 보면 훨씬 더 이 기후의 추워지 뿐만이 아니라 기후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죠. 저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이제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오릅니다. 저렇게 이제 그 기후의 큰 변화에 이제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거를 선택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좋아진 머리 이것만 갖고서는 생태적 지위에 오를 수가 없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뭐 천재 한 10명을 모아갖고 그 어떤 뭐 문명의 이런 지원도 안 받고 지금 사자가 살고 있는 그 사바나 그 초지에 나무 그늘 밑에 사자 한 10대마리가 누워 자고 있는데, 짝대기 하나 주고 돌멩이 하나 지어주고 한 10명 가갖고 거기 사자를 다 몰아내고 그 그늘을 차지할 수 있냐? 대한민국 천재 10명이라도 그 자리 못 차지합니다. 우리가 야생에서 우리의 몸뚱이를 맞붙게 되면 우리 지금도 대단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거 이거 하나만 갖고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좋아진 머리를 갖고 뭔가 더 하나를 더 해야 됐어요. 그게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독일에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인간은 2살 반짜리 아이 105명하고 침팬지 106마리, 오랑우탕 32마리를 갖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인지 실험이라는 걸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 공간, 그러니까 이런 공간 안에다가 먹을 거를 여기저기 이제 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잘 기억을 하는가?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뭐 2살 반짜리 아이나 침팬지나 오랑우탕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수량의 차이. 이 먹을 거를 이제 늘렸다 줄였다 했었을 때 아 그게 늘었구나 줄었구나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봤는데 그것도 2살 반짜리 아이나 뭐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 다음 인과관계 뭐 호두처럼 딱딱한 걸 이제 깔아놓고 옆에다 돌멩이를 좀 깔아놨었을 때 그 딱딱한 거를 돌멩이를 갖다 이렇게 때려갖고서 깨는가 그걸 봤는데 그것도 2살 반짜리 아이나 침팬지 오랑우탄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살 반짜리 아이하고 바로 이제 침팬지 오랑우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 게 바로 사회적 학습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를 굉장히 어려운 곳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누군가가 가갖고 그거를 빼먹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살 반짜리 아이는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다 그대로 배워갖고 그거를 빼먹습니다. 그런데 침팬지나 오랑우탕은 그러한 학습 능력이 뚝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이 좋아진 머리를 갖고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먹을 것이 좋은 것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잘 곳을 찾아내고 이러한 좋은 정보를 이제 알게 된 다음에 그거를 자기 혼자 이렇게 알고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 좋은 정보를 가르쳐 주죠. 그러면 내 친구도 갖고 있는 좋은 정보를 또 나한테 알려주게 되고 그러면 더욱더 좋은 정보가 모이겠죠. 또 그 좋은 정보를 우리 다음 세대한테 또한 넘겨주겠죠. 우리는 이렇게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점차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똑똑해진 이 머리에다가 바로 우리는 연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침내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 결코 우리는 좋은 머리 이거 하나만 갖고서는 생태적 지위에 절대 우리는 오를 수가 없는데 바로 우리는 협력과 연대를 택했기 때문에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는 걸 이런 과거의 역사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그 파란트로푸스 속 그러니까 자기의 턱하고 자기 이빨을 튼튼히 해갖고 거치는 그 식량을 먹는 그 존재가 되었던 거기는 결국 그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갔던 그 협력을 선택하지 않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갔던 그 파란트로푸스군 결국 100만 년 전에 완전 멸종으로 끝나버렸고 바로 연대와 협력을 선택했던 우리가 이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먹고 사는 이 농업은 어떤 기후 조건에서 이제 출현을 하게 되었나?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보통 그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거를 보통 20만 년 전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와 이제 비슷한 존재가 지구상에 등장한 거를.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구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갖다 다 바꿔내는 이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수만 년 동안 구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과학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가 현저이고 저희가 10만 년 전이고 이 북반구에 지난 10만 년 동안의 기온의 지금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 이때를 보니까 그때 기온이 좀 낮죠. 그래서 우리가 12,000년 전을 갖다가 빙기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저 12,000년 전에는 기온이 낮았을 뿐만이 아니라 기온의 변동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저렇게 기후에 이제 기온의 변동이 폭이 크게 되면 기후가 이제 변동폭이 이제 굉장히 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보다 한 10배 정도의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보다 10배나 많은 극단적인 날씨는 뭘 의미를 하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날씨하면 태풍이죠. 태풍이 하나 정도 우리 평야지대를 쓸고 지나가요. 그러면 벼세우기를 해서 한 해 추수가 겨우겨우 가능합니다. 근데 매년 우리 평야지대에 태풍이 한 10개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그렇게 허리 아프게 농사를 져놨더니 나달이 뭐 대여섯 개 달려있다? 인간은 결코 그런 기후 조건에서 농사 안 짓습니다. 그래서 이때 12,000년 전 이때 우리가 이제 빙기라고 했는데, 이 빙기라고 해갖고 빙하가 다 지구를 둘러싼 게 아닙니다. 저때 가장 추워서 빙하가 가장 확장이 되었을 때 육지 면적의 약 4분의 1 정도를 덮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쪽에서는 저 시베리아 저쪽에까지만 이 빙하가 들어오지, 이 한반도는 12,000년 전 저 빙기 때 빙하 구경도 못했습니다. 여기 그냥 생태계 그냥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도 살았고. 그런데 여기서 왜 농사를 안 졌냐? 추워서라기보다는 바로 극단적인 날씨가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씨앗을 심을 엄두를 못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2,000년 전 이전에는 수렵, 동물도 쫓아다니면서 때려잡아 먹고, 그 다음에 채집, 이미 달려있는 거 따먹는 채집과 수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구석기 시절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2만 년 전부터는 이제 이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 따끈따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12,000 전부터는 보니까 기온이 올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기온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죠. 다시 말해서 기후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저때서야 우리 인간은 씨앗을 심는 저때 농업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농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80억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구석기 시절처럼 동물도 쫓아다니면서 때려잡아 먹고, 그 다음에 달려있는 거 따먹고, 이 80억을 지금 수렵과 채집으로다가 먹일 방법이 없죠. 이 80억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농업,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정한 기후 조건이 있어야만 바로 이 농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12,000년 전부터 우리 이게 기후는 안정이 된 건데, 우리가 문명의 출현이라고 하는 거는 한 7,000년, 6,000년 전이 돼야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몇천 년을 또 기다렸잖아요. 문명이 출현하기 전까지. 도대체 뭐 때문에 또 몇천 년을 기다려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그림은 여기가 지금 현재이고요. 지금 여기가 24,000년 전이에요. 그래갖고 해수면의 높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12,000년 전 이전은 빙기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바닷물이 얼어갖고 해수면이 쭉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가장 추웠던 한 2만 년 전에는 해수면이 약 120m 아래쪽에 가 있었습니다. 자, 해수면이 쭉 120m나 아래 내려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서해하고 남해는요, 지금처럼 바다가 아니라 바로 육지였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수만 년 전 사람들이 살았던 구석기 시절의 유물들이 나와요. 그분들은 지금 그 당시에 수만 년 전에 배 타고 제주도 간 거 아닙니다. 그냥 남해가 지금 다 육지였기 때문에 터벅터벅 걸어갖고 제주도까지 가갖고 바로 수만 년 전에 유물을 지금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2만 년 전부터는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해서 지구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빙하가 녹기 시작을 합니다. 녹기 시작을 하니까 해수면이 이제 쭉쭉쭉쭉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쭉 올라왔는데 앞에 그림에서 보면은 12,000년 전부터는 기온이 이렇게 안정화가 됐잖아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자, 그런데 해수면은 계속 올라와요. 계속 빙하가 녹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 얼음 덩어리는 기온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가 한여름에 막 30도가 넘는 이런 땡볕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그 땡볕에 내놨다라고 순간에 그게 녹지는 않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 빙하라고 하는 거는 이 깊이가 수 킬로미터고 길이 자체가 수천 킬로짜리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은 이미 안정화가 됐지만 그 기온의 때로 인해 갖고 계속 빙하는 녹습니다. 계속 녹아서 지금 이제 한 7,000년 전쯤이 돼서야 더 이상 이제 빙하가 녹지 않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지도에서 보는 해안선은 바로 7,000년 전부터 안정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000년 전부터 이제 농업을 했어요. 농업을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강하구에는 물도 많고, 그 다음에 당시에 자연적인 비료 성분은 저 상류로부터 퇴적층이 강하구에 가서 쌓이기 때문에 물도 많고 자연적인 비료 성분도 많으니까 강하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겠죠. 농업 생산량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놔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으니까. 근데 해수면이 계속 녹아갖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하나 만들어 거기에 계속 축적이 일어나야지 문명이 탄생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해수면이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는 이 문명이 안정화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수면이 안정화가 되는 7,000년 전까지 이 제대로 된 문명이 이 지구상에 출현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이 가능했던 안정적 기후 조건, 그 다음에 이러한 해수면의 안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4대 문명, 4대 저 강에서 4개 강에서 문명이 이제 출현했다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낙동강도 있고 한강도 있고 지금 강이 그렇게 많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수천 개의 강이 있는데 하필은 왜 저 4개의 강에서만 이 문명은 탄생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또 이 질문을 던지고 한번 대답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으로부터 문명이 출현했던 저 무렵은 한 6,000년, 7,000년 전, 이때는 청동기 시절이죠. 청동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귀족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금속을 사용한 건 이건 철기 시대 이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저 때는 금속을 사용을 못해요. 농사를 짓는데 바로 이때인데, 지금 우리가 이 강, 뭐 낙동강 그렇고 그 어떤 강도 이 강하고 뭐 이런 데를 다 보면 다 경작지가 돼 있죠. 논이나 밭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5,000년, 6,000년 전으로 가면 그게 논밭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숲이 우거져 있는, 나무 뿌리가 엉켜져 있는 이러한 숲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금속도 없이 철도 없이 그걸 개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물기를 내는 관계 시설을 뚫어 갖고서 거기서 이제 농업 생산량을 이제 높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강하구들은 숲이 발달이 돼 있어서 거기를 개간할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4개의 강은 공통으로 돼 있는 게 다 건조 기후대에 있죠. 저게 강 상류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강하구에 물은 많기는 하지만 다 건조 기후. 그러니까 건조하면 숲이 발달을 안 하죠. 그냥 푸석푸석한 흙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땅을 갖다가 쉽게 파서 관계 시설을 뚫기가 굉장히 용이했던 그러한 기후 조건에서 바로 오늘날의 문명이 탄생을 했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조한 기후가 또 어떤 이점이 있냐면, 문명이 탄생할 때 이미 도시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몰려서 살게 돼요.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던 시절이 아니죠. 한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그냥 싹쓸이로 죽어나가던 시절입니다. 근데 건조한 기후는 뭐 곰팡이라든가 이런 게 잘 썰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에 대한 이런 이게 퍼지는 게 다른 이런 습한 지역보다도 굉장히 덜 퍼지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서 우리가 도시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날의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러 기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앞서서 제가 거대한 가속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 뭐 식물, 동물, 곰팡이까지 해서 아무튼 지구에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의 무게를 우리가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1900년 이후 2000 최근까지 해서 그 수준이 지금 유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간이 만든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콘크리트, 자갈골재, 벽돌, 아스팔트, 금속, 플라스틱 이러한 것들이죠. 만약 인간이 이 지구상에 없었으면 이런 물질은 지구상에서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물질인데 1900년도에는 지금 인간이 만든 물질이 생물 총량 크기의 약 3% 크기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도가 되니까 인간이 만든 물질 생물 총량 크기의 절반이 되었고, 2000년 이후에
단 20년 만에 인간이 만든 물질이 지금 2배가 돼서 생물의 총량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가 생물 실험실에서 이런 배양 접시에다가 영양분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 안에다가 미생물 한 마리를 이제 집어넣고 키워봅니다. 한 마리가 2마리로 증식을 해요. 그 다음에 증식을 하게 되면 4마리가 되겠죠. 그 다음은 8마리, 16마리, 32마리, 64마리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는 걸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한다. 바로 이제 거대한 가속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 인간이 만든 물질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 증식하고 있는 게 바로 기하급수적인 이러한 증식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양 접시에 미생물이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오래 걸려요. 그런데 일단 한번 절반을 채우고 나면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이 배양 접시에 미생물이 꽉 차게 되고 거기 있는 영양분을 쭉 빨아먹고 멸절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날 인류가 그러한 상황에 즉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이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는 게 1900년 이후 최근까지 보니까 이게 줄지 않고 거의 지금 수준을 유지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물의 총량은 저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 내용은 지금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농업을 하기 시작할 무렵인 우리 10,000년 전에는 이 육상 위에 있는 이 포유 동물 중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1%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 포유류가 99%였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이 육상 위에 있는 모든 포유 동물의 이제 이 무게 총량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사람이 34%를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때려잡아 먹으려고 키우고 있는 가축이 지금 62%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포유동물 중에 지구상에 있는 포유동물 중에서 인간 때문에 바로 96%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생은 고작 4%밖에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물의 총량은 유지는 하고 있지만 바로 그거를 구성하는 그 다양성은 지금 극히 안 좋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지금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인간에 의한 이러한 지구 환경의 파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생명의 멸종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약한 생명들, 뭐 양서류라든가 고산 식물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엄청나게 지금 죽어나가고들이 있는데 마치 이 젠가 게임에서 저 벽돌 빼기 하듯이 지금 생명들이 쭉쭉 빠져나가고들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개구리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 산꼭대기에 있는 무슨 고산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저런 거 뭐 없어진들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독적이지가 않죠. 다 이렇게 생명의 고리와 고리로다가 먹이사슬로 다 연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렇게 생명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건 이제 먹이 사슬의 이 고리들이 점점 헐거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저 젠가 게임에서 요 벽돌 하나 우리가 당장 먹는 거는 아니니까 이 뭐 개구리 한 마리 요런 종은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이렇게 쏙 빼는 순간 저 젠가 저 벽돌의 저 구조가 우르륵 하고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있습니다.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있다는 건 뭘 의미를 하냐? 우리 인간은 생태 전체가 다 필요한 존재예요. 자, 왜냐하면 생태 제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인간의 멸종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오늘날 이 생물 다양성의 붕괴가 바로 인간의 멸종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생물 총량의 유지 이거가 그래서 안심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는 생명의 다양성의 붕괴라고 하는 또 다른 위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저 거대한 가속을 한번 이제부터는 숫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평균 경제 성장률이 3%예요. 3%. 1년에 3% 경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다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3%씩 매년 꼬박꼬박 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 25년이 지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3%씩만 성장을 해도. 자, 경제 규모가 2배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2배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의 두뇌하고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경제 성장을 2배로 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제를 2배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더 에너지와 자원을 뺐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더 온실가스 오염먼지 내뿜고 쓰레기를 쌓아둬야지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그 그림이에요. 이거는 1990년도 이후에 여기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 세계 GDP입니다. 그리고 국민 총생산, 다시 말해서 경제가 저렇게 지금 1990년 이후에 빠르게 지금 성장을 했어요. 자, 근데 저 성장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바로 물질의 사용량도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그대로 같이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더 우리는 물질을 사용해야 되고 그만큼 더 쓰레기를 싹 둬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작았어요.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성장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세상은 너무나도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인데 지금 매년 우리가 3%씩 꼬박꼬박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2000년도부터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2100년이 되면 그 2000년도보다 경제 규모가 20배가 됩니다. 2200년이 되면 370배가 되고 2300년이 되면 7000배가 돼요. 우리가 매년 꼬박꼬박 3%씩만 성장해도 한 몇백 년이 지나면 몇천 배나 이 경제 규모가 커지는 어마어마한 세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지금보다 더 몇천 배나 더 에너지와 자원을 뺏고 몇천 배나 더 온실가스 오염먼지 내뿜고 쓰레기를 쌓아두는 세상, 이런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뭔가 지금 매년 꼬박꼬박 3% 성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우리가 뭔가 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지금 우리 인류가 내달려가고 있다는 걸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경제 성장과 함께 이 지구가 또 같이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구는 물질로 돼 있잖아요. 물질이라는 게 뭐예요? 지구는 유한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 유한한 세상에서 인간의 무한한 세상을 만들 수 있냐? 이거는 발상 자체부터가 망상이에요. 우리는 그 도달할 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 지금 내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물질적 유한성을 인간이 만든 세상이 이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가게 되면 지구가 주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왔던 이 사회 경제를 무너뜨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 인간 세상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지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오늘날 지구 위기다라고 부르고 있고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기후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게 할 건데요. 기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물질적으로 이제 유한한데 우주에서 들어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햇빛 하나밖에 없어요. 이 햇빛을 갖고 우리 이제 온기를 이제 보존을 하고 이 햇빛으로다가 광합성을 해서 이 생태계가 풍요롭게 되는 것이고 이 풍요로운 생태계에 의존을 해서 지금 80억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햇빛은 에너지죠. 에너지가 계속 지구로 들어오기만 하고 얘가 나가지를 않는다? 그럼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햇빛으로 들어온 에너지만큼은 그대로 우주로 다시 빠져나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태운 화석연료로 인해서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를 했고 사람이 배출한 그 온실가스 농도가 바로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열을 못 나가게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잡는데 지금 현재는 인간이 배출한 그 온실가스로 인해서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5개가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총 그 누적된 양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원자 폭탄이 30억 개가 터진 에너지가 사람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우주로 가는 열을 잡아갖고 지금 이 30억 개의 열 에너지가 지구에 지금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후 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이거는 그 위성에서 이제 관측을 한 거예요. 여기서 대륙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상에서 구름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일어나는 이 이제 그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대륙권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 대륙권 꼭대기가 약 15km 정도의 그런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저 15km 저 전체 지금 공기층에서 우리 사람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갖고 지금 뜨끈뜨끈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15km 저 위쪽에는 성층권이라고 하는 공기층이 있습니다. 이 대륙권하고 이 성층권의 공기는 물 위에 기름이 동동 떠 있듯이 서로 잘 섞이지가 않아요, 공기가. 자, 그러면 저 15km 저 위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옛날에는 이제 햇빛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왔다가 우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성층권으로 그 열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래쪽에서 사람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열을 지금 잡고들 있으니까 저 15km 저 위쪽에서는 예전에 올라오던 열들이 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 15km 저 위쪽에서는 이러한 냉각 현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로 인해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층인 대륙권에서는 기온이 지금 상승이 되고 있고 저 15km 위쪽에서는 지금 냉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온실가스의 그러한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상기온의 변화인데 지난 서기 1년부터 해갖고 최근까지 해갖고 이제 그 지구 평균 기온이에요. 최근 보니까 막 로켓가 쏘아 올라가듯이 쫙 하고 지난 2000년에 대한 저 자료를 보니까 저렇게 빠르게 지금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저걸로 보면 뭔가 지금 큰일이 일어났는데 몇 도가 올라갔나 봤더니 사람 때문에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아해야죠. 1도 갖고 왜 그러지? 라고. 우리가 오늘 새벽하고 대낮하고 기온의 차이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고 우리나라 여름철에 최고 기온하고 겨울철에 최저 기온의 차이가 50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그래도 별일이 없는데 왜 저거 갖고 난리일까? 물론 이러한 하루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는 그건 태양 고도각의 이제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1년의 평균값에 대한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1도라고 하는 거 1도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앞서서 아까 뭐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은 빙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 100만 년 동안에는 한 10만 년의 주기로다가 빙기를 갖다 감미를 갖다 빙기 갖다 감미 아주 규칙적인 이런 천문학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지구의 기후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사람이 바꾼 게 아니죠. 자연 스스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 100만 년 동안에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될 때 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해봤더니 자연에서는 1000년에 1도가 상승하는 게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100년 만에 지금 1도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자연에서 기온을 상승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보다 10배나 강력하게 오늘날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제가 12,000년 전 이 빙기 때 왜 여기서 농사를 못 졌냐? 바로 그때는 기후의 변동폭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기후의 변동폭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변화의 속도가 빨랐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죠. 그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되면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이 1도라고 하는 거 자연에서보다 10배나 강력하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바로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매년 이런 기사를 읽죠. 무슨 뭐 역대급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날씨 뭐 이런 기사를 읽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기후 조건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날씨 그걸 우리 살아생전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거의 매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전 세계 날씨에 의한 재난의 개수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198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50개 정도의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을 했었는데 40년이 지나 2019년이 되니까 800개를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에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 3배 이상이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평균 기온은 고작 1도밖에 변하지를 않았는데 극단적인 날씨는 지금 3배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1980년 이후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이 증가율이 훨씬 더 빠르죠. 이 극단적인 날씨가. 우리가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우리가 줄이지를 않게 된다라고 하면 저 극단적인 날씨가 훨씬 더 앞으로도 더욱더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극단적인 날씨가 저렇게 빠르게 증가를 한다. 결국 농업 생산량이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이러한 위험한 세상으로 우리는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휴대폰을 손아귀에 쥐고 앉아있고 아무리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해도 우리는 먹지 않으면 이 문명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라고 해갖고 반도체를 씹어먹을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바로 그 밥이라고 하는 그거를 생산해내는 그 기후 조건이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작년에는 IPCC 6차 보고서의 결과였는데 이 IPCC는 유엔의 각 나라의 기후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갖고 한 5년 내지 7년 동안 이루어졌던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1990년도에 1차 보고서가 나왔고 작년에 6차 보고서가 나왔어요. 바로 이거는 6차 보고서의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50년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전은 과거에서 이제 현재까지의 변화이고 자, 미래를 봤더니 미래 기후가 하나가 아니라 저렇게 여러 개로 나와요. 왜 저렇게 여러 개로 나오냐? 이제는 자연이 미래 기후를 결정 못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인간은 이미 자연에서의 그 변화하고 가장 강력한 그 기후 변화의 그 힘보다 10배나 강력하게 우리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이 미래의 기후를 전혀 결정을 못하고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의 기후가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래의 기후는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의 미래 시나리오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SSP 이제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SSP 여기 5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는 뭐냐? 이거는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화석연료 이 배출량을 전혀 줄이지 않는 이러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경제 성장에 최선을 다하는 경우에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5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P 여기 3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각 나라가 우리나라만 그냥 잘 사면 돼. 그 다음에 우리 지역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내가 속한 집단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각자 도생의 분열적인 세상 속에서는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기온이 4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SSP2 시나리오를 우리가 중간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 저거는 뭐랑 비슷하냐? 2015년에 유엔에서 파리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기로 했어요. 거기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이 2도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이 온실가스를 얼만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걸 국제적으로 다 약속을 하게끔 돼 있어요. 대한민국도 다 거기에 했고요. 자, 그래서 그 약속된 거를 갖다가 100% 다 지킨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로 막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약속된 거를 100% 다 지킨다 해도 2.5도나 3도까지 상승을 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저 SSP2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 국제적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너무 양 많다고 지금 난리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를 걱정할 지금 상황이 아니죠.
지금 현재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국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을 줄이라고 하는 그러한 압박을 곧 대한민국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SSP1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이제 미래 지속 가능한 그러한 그러한 시나리오를 나타내요. 그거는 두 개로 나오는데 SSP1 1.9 시나리오는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1.5도를 막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SSP1 2.6 시나리오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는 그런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도나 2도를 막는 여기에서만이 우리에게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사람들은 지금 1.1도를 이미 올려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도에서 막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고작 0.4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합니다.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이상 이렇게 높잖아요. 그럼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갖고 내가 내 몸에 어딘가 지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자기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죠. 지금 이미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뭐 기후 위기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막 일어나요. 그렇지만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2도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저 때부터는 본격적인 파국적인 위험 속으로 빠지게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체온도 정상보다 2도 이상 높다. 그러면 우리는 저 때부터는 약 먹고 가서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보다 한 3도 이상 높다 그러면 삶과 죽음을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도 이상까지 이제 이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면 바로 이제 우리의 문명도 붕괴가 될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2도라고 하는 거 파리기후 협약에서 저 이제 2도를 막기로 했는데 2015년에 그러면 저걸 뭘 기준으로 했냐? 2년 전인 2015년 2년 전인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발간이 돼서 나와요. 그때 기후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이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합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 2년 후에 정책 결정자들 외교관들이 모여서 그럼 각 나라가 2도에 맞게끔 줄이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협약을 그렇게 맺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나올 때 그때 일부 기후 과학자들이 야, 이게 2도뿐만이 아니라 1.5도를 넘어도 위험하다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갖고 있었던 그 연구 결과의 그 증거만을 갖고서는 유엔에 있는 이 기후 과학자들이 거기에 다 합의를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파리기후 협약은 2도를 막는 거로다가 그런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1.5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2013년도에 5년 동안 연구 결과를 더 모았다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이 IPCC 특별총회를 다시 열게 됩니다. 새로 모아진 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1.5도를 넘어도 위험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2018년도에 이제 결정이 돼요. 그다음 저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도 저때 합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기저기에서 탄소 중립 이러한 용어를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거는 바로 2018년도 인천 송도에 있었던 IPCC 특별 그 회의의 그 합의 결과에 대해서 바로 우리 정부가 따라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보고 듣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 1도냐, 1.5도냐, 2도냐 저기서 우리가 크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저기에 따라서 이 변화의 속도가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더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이러한 생존의 기반이 무너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무너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의 역사책을 또 뒤적거려다 보면 이게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게 항상 위험 속에 빠졌던 게 또 인간의 역사예요. 뭐 각종 자연 재난, 각종 뭐 전염병, 뭐 전쟁, 뭐 최근 들어와서 뭐 금융 위기. 그런데 물론 그 위험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참 비극이긴 했지만 인류 전체 차원에서는 그런 위험들을 하나하나 극복을 하고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나은 세상까지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 기후 위기도 뭐 좀 누군가는 좀 피해는 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과거의 위험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위험과는 전혀 질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기후 위기는 회복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했던 모든 위험은 회복이 다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함께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기후위기는 불가능성인데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1880년도에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탄소 배출량이에요. 배출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에 따른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만큼 더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이 온실가스에 따라 갖고 그만큼만 기온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저거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를 않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배출량을 갖다 계속 이렇게 느리게 되면 기온이 이거를 따라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배출량과는 상관없이 지온차 막 증가를 하는 저러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기온이 자기 증폭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러한 사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마이크를 갖다가 저 스피커 앞에 갖다 대면 그 어떤 소리를 집어넣지 않아도 마이크가 갖고 있는 약간의 잡음이 점차 증폭을 하다가 마침내 우리의 귀를 찌는 듯한 그러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지구 스스로 이 기후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서 지난 12,000년 동안 우리 안정적인 요 기후 조건에서 우리가 농업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걸 지질시대의 이름으로 홀로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 농업이 가능했다 안정적 기후 조건에서 조금씩 지금 우리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그대로 그냥 내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찜통의 지구라고 하는 저 계곡 속에 퐁당 빠져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저렇게 위험 속에 빠지는 거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위험에 빠졌다가 큰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저기에 빠졌는데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카나다나 그 다음에 저 시베리아 저 북쪽에 가게 되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동토지대는 식물이 수십만 년 동안 그냥 꽝꽝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식물은 탄소로 구성이 돼 있죠. 탄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오늘날 지구가 이제 가열이 되다 보니까 여름철에 막 알라스카나 저 시베리아에 막 30도를 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당연히 이 꽝꽝 얼었던 이 동토층이 녹게 됩니다. 자, 여기가 녹게 되면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나와요. 메탄이 나왔으니까 기온을 높였을 거고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동토지대를 녹일 거고 동토지대가 녹았으니까 또 메탄이 나오고 기온이 상승돼요. 이건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 아무 상관없이 지구 스스로 이렇게 자기 증폭적으로 이렇게 기온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동토지대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지뢰처럼 지구에는 쫙 깔려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지구에서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죠. 그 원인은 이제 각기 좀 다른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기후가 자기 증폭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명이 5번이나 멸종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1억 년 전에 그 거대했던 공룡 중에 우리가 단 한 마리도 살아서 만날 수가 없는 이러한 세상을 지구가 바로 그러한 대멸종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지구는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곳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지구는 생명을 대멸종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이 기후 위기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지구가 생명을 대멸종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깨어나오도록 우리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푹 빠졌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보니까 이 식량이 이게 뭐 쌀이 없어, 뭐 먹을 게 없는 세상이. 먹을 거 없으면 세상에 그거보다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멸종을 해버리는 게 아마 더 나을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이러한 이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원인을 봤더니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이런 위기 속에 빠졌대. 여기 들어와 갖고 야, 화석연료 이거 줄이자 이런 거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지구는 이미 자기 스스로 증폭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회복 불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그 길목에 있는 저 임계 그 한계값이 바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2도를 막을 때만이 우리는 저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 만약 우리가 1.5도나 2도를 넘게 되면 점차적으로 저러한 회복 불가능의 저런 위험 속으로 우리는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후 위기를 이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사회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죠. 거대한 가속을 했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했고 그래서 기후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 뭐 식량의 문제, 물의 문제, 도시, 감염병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이 사회 경제를 다시 무너뜨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살아오는 방식으로 우리가 큰 내달려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붕괴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리의 어느 부분인가를 끊어내야 되는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근본적으로 저감, 감소, 완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어차피 기후변화가 일어나갖고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력이 일어나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거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거기에 적응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의 원인은 저감을 해야 되고 위험의 결과로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빨리 적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저감과 관련돼 갖고 이 그림은 1970년대 이제 후반에서 최근까지 해갖고 지금 여기 파란색은 전 세계 GDP입니다. 앞에도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1970년대 후반이요. 전 세계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저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그만큼 더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문명은 화석연료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렇다라고 해갖고 그럼 우리 계속 지금 이 잘 살고 있는 거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화석연료를 계속 배출해야 되겠네? 이제는 이 기후위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세상을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 파손으로다가 이렇게 줄여나와야 돼요. 매년 6 내지 7%씩 이산화탄소를 줄여야지만이 2050년도에 탄소 중립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어들을 막 여기저기 다 달고 있는데 그게 이거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완전히 그건 새로운 세상.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 용어 안에는 바로 저러한 세상을 지금 의미를 합니다. 우리 저런 세상 살아보지 않았어요. 완전히 이거는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세상을 지금 우리는 그려내고 만들어야 되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진리죠. 어떻게 화석연료한테가 매년 저렇게 줄여 저런 세상 우리는 살 수 없어 뭐 이렇게 좌절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게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무너진 경우도 참 많지만 이 위기 속에서 또 도약을 했던 게 또 인간의 역사이기도 해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뉴욕 5번가 1900년도하고 1913년도 같은 지점을 찍은 거예요. 1900년도에는 말이 끄는 마차가 꽉 차 있었습니다. 저때 뉴욕시청에서 뭘 걱정을 했냐. 마차가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똥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완전
자가용으로 싹 다 바뀌어서 말똥 걱정을 안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저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세상을 바꿔내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인간의 역사를 그 사회를 바꾼 적이 바로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이에요. 미국은 전쟁 준비를 하다가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아니죠. 터진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전쟁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쟁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 수용차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죠. 전쟁이 났는데 수용차를 파는 세상은 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탱크가 나와야 되고 장갑차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산업에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시 산업 전환을 하는데 미국이 10년, 20년 걸렸냐?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그 다급함 속에서 1, 2년 만에 완전히 전시 산업으로 다 바꿔냅니다. 미국이. 그 다음에 1940년 이전에 여성이 미국에서 중화공업에서 일을 한다?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어떻게 여성이 쇠를 깎아? 이러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중화공업에서 일하던 남성들이 다 전선을 나가는 통에 그 자리를 바로 여성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다 메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1, 2년 안에 바로 산업을 완전히 전체 산업으로 바꾸고 1, 2년 안에 그 1940년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사회의 구조까지도 바꿔내면서 전쟁의 승리까지도 갔던 이런 것이 바로 또 인간의 역사예요. 자, 여기서 좋아. 그러면 그렇게 우리 바꿀 수 있다라고 또 치자. 그런데 화석연료를 이거 안 태우면 그거 너무 불편한 세상 아니야? 너무 힘들고 정말 화석연료를 그렇게 안 태우면 이 세상이 그렇게 비참할까?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진은 암스테르담에 1971년도하고 같은 지점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로 찍은 사진이에요. 1971년도 저 도로에는 자동차가 꽉 차 있었고 그 다음에 공기에는 저 미세먼지가 꽉 차 있는 저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저 이제 자전거로 이제 저 도로가 꽉 차 있죠. 오늘 지금 최근 들어와서 유럽의 이러한 주요 도시들의 도심부에서 교통의 분담률이 자전거가 거의 절반을 차지를 합니다. 이러한 유럽의 주요 도시들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곳은 이 자전거 도로가 어디 항구팅에 이렇게 만들어준 이래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기존에 자동차가 달리던 도로를 완전히 자전거한테 다 주는 거예요. 저렇게 자전거 도로를 완벽하게 저렇게 넘겨주게 되면 천천히 그렇게 자전거를 몰고 가도 1시간이면 10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도심에서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70년대 저 도로의 주인공은 바로 자동차였죠. 사람은 다 옆으로 구석배기로 다 밀려나 있는 저런 세상에 미세먼지로 꽉 찬 세상이었는데 자, 지금 보십시오. 이 도로의 주인이 바로 사람이 되었고 공기조차 깨끗한 바로 이러한 세상.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게 뭔가 불편하고 힘든 세상이 아니라 정말 멋진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러한 이제 저 전환들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보여드리는 건데 2001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지금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그 해에 이 발전소를 지었을 경우에 그 비율을 나타내는데 지금 이 검은색은 뭐 석탄 발전이라든가 원전도 포함되고 그 다음 뭐 가스 발전 이러한 것들 그래서 비재생 에너지로다가 생산되는 게 그 해에 새로 졌다 하면 80%가 바로 비재생 에너지였었어요. 그 다음에 20% 정도가 이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이러한 재생 에너지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2021년도가 되니까 이제 발전소를 새로 지었다 하면 태양광과 풍력이 80%가 넘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 비재생 에너지는 지금 20% 미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년 만에 이렇게 지금 세상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버리는 이렇게 지금 전환의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우리가 적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시카고 폭염의 이제 사례를 주로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시카고가 위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죠. 굉장히 선선한 곳이에요. 그런데 1995년도에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5도를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넘었습니다. 저렇게 35도를 일주일 넘었는데 저런 온도가 뭐 뉴멕시코나 아리조나나 텍사스 같은 데는 거의 매일 넘어요.
저런 데서는 사람이 폭염으로 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뜨거운 온도에 사람이 다 이게 적응이 돼 있고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폭염으로 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카고는 굉장히 선선한 지역인데 저때 35도를 일주일이 이렇게 넘게 되니까 그때 지금 이 일주일 동안 700명이나 이제 죽어 나갔습니다. 시카고 시청이 깜짝 놀랐죠. 이런 이제 저런 곳은 시카고 같은 데는 선선하니까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잘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렇게 많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누가 이제 죽었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나이 드신 가난한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저건 그런데 시카고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폭염에 의한 사망자를 조사를 하게 되면 가난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저런 이제 뜨거움에 견뎌낼 수 있는 이 체력이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가난하니까 이런 쪽방 같은 데서 이제 홀로 있다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많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저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폭염 사망자가 저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저때 이 시카고 저 시청에서 특이한 현상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가난한 마을이에요. 그 다음에 노인 비율도 높아요. 근데 한쪽 마을에서 이 폭염 사망자가 10배 이상이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 그래서 더 조사가 들어갔어요. 더 조사가 들어가고 그게 밝혀낸 게 뭐냐? 왜 10배 이상이나 사망자가 더 나왔냐? 이거는 범죄율에서 이게 10배 이상이 더 나왔다는 걸 찾아냅니다. 이게 범죄율이 높은 마을은 이 노인분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지역 네트워크가 발달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노인분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저렇게 많이 이제 죽어나갔다는 걸 저때 찾아냈어요. 반면에 이렇게 똑같이 가난한 마을이라도 범죄율이 낮은 마을들은 그 동네 이 노인분들이 지역 네트워크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폭염의 상황 속에서 다들 저런 돌봄센터로 함께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다가 보니까 서로 이제 노인분들이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 어느 집 할머니, 어느 집 할아버지, 그런 쪽방 같은 데 홀로 있을 텐데 안 보이네? 야, 같이 데리고 나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서는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또 폭염이 또 시카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파란색인데 또 35도를 막 이렇게 이제 또 넘은 거예요. 저 때는 시카고 시청이 4년 전에 잘 조사를 해놨죠. 그랬기 때문에 저 때는 이 공무원들을 바로 범죄율이 높은 저 가난한 마을로 집중 투입을 해갖고 이 고립돼 있던 노인들을 직접 다 돌봄 센터로 이제 모시고 나와서 이때는 사망자가 11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전에 700명까지 나왔는데 바로 7분의 1로다가 줄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후 위기를 통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대응 체계를 갖추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줄여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또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이제 위기의 이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게 이때까지는 바다에 나가갖고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질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배가 좀 시원찮고 그 다음에 이 고기 잡는 이러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기계가 시원찮아갖고 그 어획량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많이 못 잡았다?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죠. 바다 안에 고기 자체가 지금 줄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런 과학기술을 통하고 경제 성장을 통해서 다 그렇게 해결을 해왔어요. 그게 굉장히 또한 성공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전에 우리가 뭘 고려를 해야 되냐? 바다에 고기 자체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배와 좋은 그물을 만들어낸다 해도 더 이상 건전해 고기가 없는 지구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인식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제가 물질적으로 이건 유한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에서 더 이상 인간의 그런 무한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랬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자원과 에너지를 갖다 끊임없이 고갈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한편에서 온실가스, 오염먼지, 쓰레기를 계속 쌓아둬요. 지구는 이 물질적으로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에너지와 이 자원이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 계속 고갈시키고
계속 쌓아둔다. 이거는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건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은 결코 이러한 불균형을 그대로 두지를 않고 이거를 갖다 꼭 그 박살을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회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 이게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는 경쟁에 엄청나게 시달렸죠. 그 다음에 사회를 나와서도 경쟁에 시달리고 있고,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내가 경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면 나는 불행해진다. 거의 우리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우리는 공동체를 거의 붕괴를 지금 시켜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냈냐? 우리가 효율화를 높여서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무지막지한 경쟁 사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구 환경을 때려부수고 우리의 공동체를 때려부수고 이런 세상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 가능할 수가 없죠.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제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전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 환경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자원은 순환이 돼야 되고 에너지는 재생이 되는 지구 환경을 지켜내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내 동료의 머리 위에 올라타려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 돌보고요, 아끼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의 가치를 지금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지켜내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지금까지는 경제가 목표죠. 항상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이 깃발을 휘둘면서 우리는 내달리기만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깃발을 이제 꺾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 경제는 바로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켜내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의 역할로 바뀌는, 이거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런 꿈을 꿔야 되고, 그 세상을 우리가 만들 때만이 우리는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제 서귀포 앞바다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진을 하나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후 위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라고 했죠. 지금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이 먹구름으로 이 하늘이 다 이제 막혀갖고 새카만 세상은 아니에요. 저렇게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지금 저렇게 하늘에 지금 구멍들이 저렇게 이제 뚫려 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올 때 이렇게 하늘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빛이 내려오는 빛 내림이라고 하는 찬란한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내달려가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이렇게 갈 수 없는 것이라는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도약의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단 한 번도 먹고 살만할 때 진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위기 속에서만 우리는 도약을 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불이 나야지만 달리기 시작 때보다 훨씬 더 빨리 뛰잖아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도약을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이 기후 위기 속에서 드디어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도약의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지금 우리의 앞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